이번에 보니까 유엔 해양총회 유치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이재명 정부의 이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유엔 해양총회가 12월달에 네. 이제 개최지를 정하거든요. 개최하는 나라를 정하는데 제가 그 뉴욕에서 열리게 됩니다. 12월달에 제가 뉴욕으로 날아가 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네. 반드시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성과를 가지고 제가 돌아올 겁니다. 이 유엔 해양총회는 해양과 관련된 바다와 관련된 가장 큰 정상 회의고 규모가 가장 큰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반드시 대한민국이 유치를 해가지고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12월달에 뉴욕 가가지고 네. 반드시 유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동분서주 미국 뉴욕까지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예.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예,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바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광안대교 부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근데 요거만 보면은 예. 부산이 바다만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이 산도 있고요, 그렇죠. 강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50만 100만 도시가 아니고 또 330만 도시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 바다, 네. 강, 그다음에 산 이것이 아주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도시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부산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한 30만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전쟁 3년 치르고 난 뒤에 인구가 100만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함경도 피난민이라고 받아주고 네. 저기 그 어디 뭐 평양의 피난민이라고 안 받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피난민들을 어머니 품과도 같은 넓은 품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포용력이 있는 어머니 품보다 더 넓은 포용력이 있는 따뜻한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렇네요. 이제는 북극 시대의 거점 도시 해양 수도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농담반 진담반으로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를 부산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만큼 침체돼 있던 우하향하고 그렇습니다. 있던 그 예. 부산이 이제는 우상향하는 그런 시점. 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이 해수부 부산 시대의 원년, 부산항 개항 150년에 맞춰져 가지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이번에 이제 장관으로서 네. 처음 국정감사를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의원 시절에 개근상 이제 받으실 네. 정도로 상임위 본회의에서 높은 출석률 기록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피감기관 수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받으신 그 소감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입법부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 잘못한 거 지적하고 뭐 이러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질문하는 묻고 사람들. 답변 듣고 그렇습니다. 다시 재질문하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은 이제 집행을 하는 행정부에 속해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답을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국회의원들은 지적하고 난 뒤에 크게 뭐 책임 없습니다. 예, 그 이제 공약 이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로 평가를 받겠지만 장관은 이제 일을 하고 이 답을 해야 되는 자리고 국회의원 할 때는 자기 질의 순서에만 와가지고 질의하고 또 뭐 다른 일도 좀 보고 뭐 다른 행사도 또 다녀오고 뭐 그러는데 이제 장관은 회의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이제. 그러니까 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사명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이 잘못되면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더 이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제 피감기관 수장이 돼서도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앞으로 뭐 이제 정치인 전재수로서도 열심히 이제 장관직 포함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중진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부산 민심에 대한 관심도 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이게 해양 수도를 정치권에서 맨날 노래를 불러왔는데
실제 이제 올 연말이 되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어제 법사위에서 네. 부산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부산이 해양수도가 된 겁니다. 음. 해양수도 부산 이전 특별법이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 부산이 이제 완전히 특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욕심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앞세우기보다는 한반도 남단에 정말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 네. 대한민국이 부산, 울산, 경남으로 대표되는 해양 수도권 하나 더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그런 경제권력을 하나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정치적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계속 이제 메시지 날리고 이거 빨리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국무회 생중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해수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해수부가 행정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또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는 사실상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도 부산에 유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도 부산에 집적화시키고 아하. 뿐만 아니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투자공사도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출범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해운 대기업의 본사들을 부산에 집적화시켜 가지고 이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드는 그 해야 될 일들이 그냥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은 이제 첫 단추를 깨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과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고 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아.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해 가지고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대한민국 전체에 이저 파급될 수 있도록 그 이제 탄탄한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맞네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간표를 제가 정확하게 만들고 음. 로드맵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로드맵을 정확하게 촘촘하게 네. 짜가지고 나중에 해수부 장관이 누가 오더라도 아. 그 시간표대로만 하면 우리가 북극항로를 선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 시청자분들도 가슴이 뛸 것 같아요. 근데 북극항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갑니다. 멀리 지금 예,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데 이게 지금 부산항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게 되면 네. 22,000km 40일이 걸립니다. 근데 북극항로를 가게 되면 20일 동안에 30일 만에 15,000km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확 줄게 돼 있고 근데 지금 수에즈 운하는 그 정체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많이 댕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HMM과 같은 대형 상선들도 이게 뭐 정체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수에즈 운하를 안 가고 그 밑으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로테르담으로 가게 되면 이게 4,000km가 더 늘어나고 10일이 더 늘어납니다. 아. 비용으로 따지자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로테르담을 가게 되면 지금 현재 320만 달러, 380만 달러. 그다음에 희망봉을 돌아가게 되면 420만 달러. 근데 지금 북극항로를 가게 되면 300만 달러만 듭니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 네. 근데 물류 비용이 북극항로를 이용하면은 물류 비용이 세이브 되는 것은 기본이고 북극항로가 열림으로 인해서 가져오게 되는 전방 산업, 후방 산업, 연관 산업이 엄청납니다. 북극항로는 작년 7월 달부로 지금 이제 남방항로를 이용하는 탄소를 막 배출하면서 댕기는 이런 배들은 못 댕깁니다. 친환경 선박만 북극항로를 작년 7월 1일부터는 친환경 선박만 댕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버리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친환경 선박은 대단히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조선 3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이 조선벨트, 막강한 조선벨트가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기를 마련할 것이고 배를 만들 때는
뭐 기본적으로 철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만 것들이 들어가는데 금융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후방 연관 산업이 다 영향을 미쳐 가지고 새로운 전략 거점을 만들 수가 성장 거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북극항로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물류 비용만 세이버 되는 것이 아니고 극지 경제가 가져오는 새로운 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그리고 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갖춘 곳이 바로 한반도 남단 바로 네. 동남권이다. 그다음에 부산항이 환승역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글로벌 3대 항로가 지나가는 그 교차 지점에서 환승역 역할을 할 텐데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항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석유라든지 원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액체 화물을 부산항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수광양항, 그다음에 울산항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벌거선이 가져오게 되는 철광석이라든지 원자재 네. 이런 것들도 부산항이 처리를 못합니다. 어허. 울산항이 처리를 못합니다. 이것은 포항항과 여수광양항이 벌거선 중심으로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화물 종류에 따라서 예. 항만을 특성화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수광양항, 부산항, 진해항, 울산항, 포항항이 역할 분담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광양에서 울산 포항이 이르는 이 권역이 네. 북극항로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여기를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 남단에 네.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한반도 남단에 만들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장 엔진 두 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말하자면 견인하겠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 프로그램 시간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지금 그 잘 기틀을 진행 지금, 그렇습니다. 예, 만들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부산뿐만 아니고 이른바 이제 부울경 지역. 그리고 더 넓게 여수광양에서 여수광양까지 포항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지역 동남권 포함해서 여수광양까지 다 기대감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심이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저 포항 같은 경우는 예. 그 대구 경북의 이제 그 지역지들이 이 북극항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포항 영일만항을 어떤 그 특성을 가진 항만으로 키워야 될지 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예. 거기는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남단에 예. 예를 들면은 울산에 이제 온산 국가산단, 미포 국가산단, 부산의 녹산 국가산단, 그다음에 창원의 창원 국가산단, 네.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국가산단 중에 요 불경에 4개의 국가산단이 있는데 이 4개의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전체 국가산단 수출액의 70%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수광양에서 포항, 울산에 이르는 이 배후 지역에 네. 수출용 산업단지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에 쏠려가지고 서울 수도권은 미어 터져가지고 죽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말라 비틀어져 죽고 지금 이런 형국인데 이걸 완벽하게 돌파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를 한반도 남단에 이제 만드는 것이죠. 네. 그 기지를. 그래 되면 이제 서울 수도권이 미어 터져서 죽고 나머지 지역은 말라 죽는 이거를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네. 그 핵심적인 지역을 바로 우리는 이 한반도 남단에서 찾았고 그리고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오늘 저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전재수 장관님과 함께 풀어보고 예를 들면 들어봤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새로운 극지 경제가 열리게 됩니다. 당장 남방항로를 댕길 때 배에다가 컨테이너 싣고 가잖아요. 그럼 북극항로는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남방항로에 배에 싣고 댕기는 컨테이너부터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하 3, 40도에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싣고 가는데 그 물건이 뭐 파손이 되거나 변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극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컨테이너부터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극지 경제가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극지 경제.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싱가포르항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해서 배에서 소모되는 모든 물건들을 선용품이라 그러는데 네.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선용품을 한 2만 개 정도 취급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부산항은 2천 개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동남투자공사가 이 시장을 발굴을 해가지고 진흥을 시키게 되면 네. 기존의 부산항이라든지 여타 대한민국의 항만들이 만들어냈던 부가가치를 더 크게 더 규모 있게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항로가 가지고 오게 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네. 간접적인 경제적 이득 이것까지 합하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이고 세계 경제 포럼이 향후 5년, 10년 내에 이 극지 경제권이 한 1조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몰고 올 것이고 그리고 인류 문명사적으로 보더라도 네. 항상 새로운 길이 열리면 아하.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실크로드 길, 그다음에 향신로길, 예. 그다음에 150년 전에 수에즈 운하 새로운 길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문명이 발생했고 네.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는 이 북극항로라고 하는 새로운 길 네.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야 된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고 네.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 하나면 우리 장관님 인터뷰 하나면은 북극항로에 대한 정리가 싹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중흥 발전시킬 그런 대한민국이 모두 사는 길입니다. 예. 서울 수도권이 미어터져서 죽지 않고 나머지 지역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지 않고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음. 그 모델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 네.